년, 50년 전부터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여행 같은데요. 예, 50년에서 80년 사이에 이제 아주 진짜 또 나오고 있는데 10년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1980년부터 90년대 분에 정말 이제 또 다른 이 인공지능의 큰 필드인 이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의 큰 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저희 무슨 얘기 나눌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게 기억나시겠죠? 그, 인간에서 지능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고, 또, 여러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이제 카운터파트로서 인공지능에서는 그럼 과연 인간의 지능의 정의에 잘 따라서 만들어 왔는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역사를 짚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쭉 드리려고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까지 제가 지식은 아주 얕지만 그래도 랜드스케이핑 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와 개론적 소개에 대해서 만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부끄럽지만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들고 오는 제가 생각하는 홍석준의 지능의 정의입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행위자가 생존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세상으로부터 학습한 인과 지식을 토대로 이미 경험했거나 또는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이나 주어진 작업에서 상황 예측을 통해 시시각각 의사결정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완벽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최적화된 경로를 통해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게 해주는 계산 메커니즘이다. 이게 엄청 긴 정의고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지능의 정의의 조건을 다 붙여놓은 말인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스의 3레벨에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레벨, 알고리즘 레벨, 임플리멘테이션 레벨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정의는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는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형식화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가가 이제 알고리즘 레벨이고 그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이나 또는 기계적으로 그 실체, 그 피지컬 서브스트레이트를 구현해낼 수 있는가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레벨인데 오늘은 이 알고리즘 레벨을 조금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어떻게 밟아왔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한 주로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양이 꽤 많은데 두 가지 파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2000년 이전의 근대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 양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900년 한 30년, 40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까지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최신 딥러닝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런 그 딥러닝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각 파트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퀘스천들을 좀 여기다 써봤어요. 그래서 이 퀘스천들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계속 진행할 텐데 퀘스천에 저희가 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 인공지능에는 두 번의 이 연구의 어떤 열정이 사그러드는 그 겨울이라는 신경망 연구에 두 개의 겨울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겨울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게 이제 스토리가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초반에 나왔던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포피드 네트워크 그리고 볼츠만 헬르모츠 머신의 특징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엔 어느 정도 그 1900년대에 그 흐름, 그 인공지능 대가들의 생각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00년의 이후로 넘어오면 이제 그냥 딥러닝 기법들을 나누는 큰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관점들인데 우리 뇌를 모사하기 위해서 크게 중요한 관점들을 좀 많이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모델이 우리 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인공지능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요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좀 재미있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2000년 이전과 이후의 이런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크게 이 두 가지 러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representation learning은 그야말로 우리가 학습한 개념, 지식, 그리고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표상을 해야 우리 뇌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적으로 표상을 해야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러닝인 것 같고, 밸류 러닝은 주어진 지식과 개념들을 기반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재적 가치가 있고 내재적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련의 생각들의 흐름들을 이 인공지능 연구가들도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들의 그럼 대답을 저희가 이 영상을 보면은 할 수가 있을까요? 희망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워낙 이제 이 지식의 양이 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저한테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드리고, 또 저번 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계속 이 참고 문헌을 밑에 달아놨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들어가서 보시면 또 이해를 도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는 이렇게 나누신 게 정말 너무 지금 흥미가 가고, 저도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대답을 알고 싶고 한데, 여기 이 인공지능과 뒤에 생성 모델이 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정말로 이 신경과학과 그렇죠.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진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뇌라고 해가지고 사실 좀 생물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뇌는, 제가 생각했던 뇌는 이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의 뇌였고, 생성 모델이 그렇게 인공지능 또는 신경과학에서 두 개의 어떤 필드에서 어떤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이게 뭐 오늘 한 영상으로 다 안 되더라도 하여튼 잘 따라가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인공지능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제가 좀 한번 스토리를 풀어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정말 멋있는데, 저는 사실 어제 보내주셔가지고 보자마자 이 그림을 딱 보고, 야, 정말 듣고 싶다. 이 영상 조회수, 이거 진짜 100만 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저 영상 하나도 안 올렸지만 이 그림만으로도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 제가 너무 지식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 정도로 준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 개의 페이퍼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왜 이게 공부라는 게 역사를 알아야 그 기초에 대해서 이제 이게 발현됐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물론 제가 이분들 하나하나를 다 짚어갈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신경망에 관련된 분들을 위주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 강화학습과 신경망의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신경망 연구의 겨울의 시대가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86년까지라고 해요. 이제 보시면, 그럼 왜 여기가 그럴까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겨울이라는 것을 조금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백프로퍼게이션의 기술이 그렇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이유였고. 근데 딱 보니까 그 첫 번째 신경망 연구 겨울에 이미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했었어요. 킹턴과 서튼 막 이런 분들. 그리고 이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기술이 나온 뒤에도 이제 한 번 더 겨울이 오는데, 이때는 이제 좀 제가 앞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그 신경망의 레이어가 쌓이면서 그 컴플렉시티를 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또 딸려가지고 이렇게 신경망 겨울이 또 두 번째 겨울이 왔던 건데, 우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겨울이라고 했으나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겨울인가? 공부를 할 게 너무 많고, 사람들은 그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연구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점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꿋꿋이 하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연구를 했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겨울로 불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분들의 제 생각에 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를 제가 짚어갈 건데,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보자면.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아이디어에 석세서들이 이렇게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맥클로이나 피츠의 MCP 모델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단일 신경세포를 모델링한 분들인데, 그것에 따라서 펄셉트론이 나왔다는 그렇게 이런 석세서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헤비한 러닝으로 유명한 도널드 헵과 이 얼키 오자라는 분의 그 플라스티시티에 관한 것을 모델링한 분들이 이렇게 시간 격차를 두고 나왔다는 거. 그리고 리처드 벨맨, 아주 정말 유명한 분이죠. 리처드 벨맨과 리처드 서튼 이 두 분이 이렇게 시간 격차를 두면서 또 광학습이 또 그런 분야가 창궐했다는 거. 또 이제 오토 인코더와 이 헬름홀츠 머신 같은 이런 행성 모델이 또 이 시대에 또 발현을 했다는 거. 제가 이제 석세서가 여기서 체인이 두 개예요. 뭐냐면 백 프로파게이션이 사실은 1974년대 이 폴 월보스라는 분이 하버드에서 자신 박사하면서 박사 논문에 처음으로 쓰긴 썼었어요. 백 프로파게이션의 개념이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10년이 지나가서 이제 이 데이비드 루머헐트와 그 제프리 힌턴 두 분이 이제 이 백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주창을 하셨고, 이 데이비드 루머헐트는 그거 말고도 오토 인코더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헬름홀츠 머신에 어떤 영감을 준 그런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각 체계, 네오코그니티브 뉴런을 얘기하셨던,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아시아인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네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네오코그니티브 뉴런이든 후쿠시마 분과 너무 유명한 얀 리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 두 분이 이제 또 이렇게 석세서를 이루면서 연구가 진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필드 네트워크, 볼츠만 머신, 유일하게 지금 두 번 나온 이 제프리 힌턴.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집어넣을 수도 있었어요. 여기에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백프로파게이션도 네. 사실 들어가실 수 있고. 저는 이제 여기선 제일 저절을 제일 저절을 위주로 넣습니다. 근데 제프리 힌턴은 사실은 계속 껴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하여튼 이 호필드 네트워크, 볼츠만 머신, 빌리프 네트워크를 이루는 이 또 다른 생성 모델의 또 역사의 흐름이 있었고, 꽤 많네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했는데 꽤 많네요. 이제 시간에 대한 템포럴 측면을 모델링하기 시작한 이 Recurrent Neural Network, 그리고 Long Short Term Memory, LSTM이라고 하죠. 이 율겐 슈미드 후버, 이 두 분이 또 이제 RNN 계열에서 또 한번 획을 그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년 전부터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여행 같은데요. 예.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제일 초반에는 이렇게 철학자들이 나와요. 존 럭이나 데이비드 하틀레이, 이분들이 주장한 것들이 아주 메모리, 그 기억에 대한 아주 그 초기의 아이디어들을 메모리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생각의 어떤 연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메모리로서의 메모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하신 분들이고, 가장 처음으로 신경망에 대해서 학문적 영역으로 끌어당기신 분이 이 알렉산더 베인이라는 분인데, 그때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말도 쓰지 않았고 이 뉴럴 그룹핑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래서 이 뉴런들이 모여서 만든 이 양상불에서 나오는 다이나믹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퀘스천을 던지신 분이라고 하고, 그 뒤에 이제 마르코 프로세스, 이렇게 마르코 프로세스가 이제 왜 지금 미래를 t+1이라는 그 미래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 딱 현재의 상태만 알면 된다는 그 마르코 프로세스잖아요. 그 마르코 프로세스를 얘기한 안드레이 마르코브 분이 있었고, 이 알란 튜링은 사실 너무 유명한 분이죠. 이게 이제 이분의 업적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튜링 머신이 가장 유명해서 제가 써놨고, 아무리 기계지만 그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게 정말 기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면 그것을 그냥 이 알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그것은 진짜 어떤 고인지 기능을 갖추는 그런 기계 아닌가라고
생각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명한 테스트이고. 그리고 이제 40년을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이 맥클럭 피츠 그래서 이제 MCP 모델이에요. 네. MCP 모델이 단일 신경세포를 처음으로 모델링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래서 최초 인공신경세포 모델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도널드 헵이 신경막 학습의 기초를 헤비한 러닝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분들을 조금 다른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딥러닝을 이해할 때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에 아주 기초가 되는 신경세포 모델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MCP 모델은 보시면 신경망을 한 번이라도 연구하신 분들은 이 식들이 뭐 그렇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트과 이 뉴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뉴런들의 이 리니어 합에서 그게 어떤 일정 정도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1과 0의 어떤 바이너리 값을 갖도록 모델링 한 것이 바로 이 MCP 모델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너리 값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무슨 논리니어 펑션이 아니라 그냥 이 스텝 펑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MCP 모델은 이 모델 하나가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기에 이것을 쌓아서 뭔가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정말 단일 세포 하나만 모델링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1943년도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필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1907년도에 프랑스에 있는 신경생리학자가 이미 바이오피지컬 모델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Leaky Integrate and Fire 모델이라고 하는 LIF 모델의 근본이 되는 Integrate and Fire 모델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어떤 Electrical Circuit이나 이런 모델들이 지금 봐도 이상하지 않는 이 스키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신경세포의 펄스들을 다 자신의 모델로 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1907년도에 지금 이걸 PDF를 찾아보시면 이분 이름으로 PDF를 찾으면 나옵니다. 그게 물론 불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공지능 필드에서는 1943년도에 와서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바이오피지컬 쪽에서는 이미 모델들이 40년 전에 나왔다는 것을 좀 1907년이면은 이때가 상상이 안 되는. 네. 아직 뭐 유전자도 발견이 안 되고 뭐, 네. 대단하네요 정말.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엄청 수학적으로 얼마나 발달되는지 제가 공부를 잘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현대에도 쓰고 있는 그 모델이 시초가 지금 1907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건 참 저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MCP 모델이었고요. 이제 헤비한 러닝 1949년에 헤비한 러닝이 나와서 이게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로 방금 전에 MCP 모델을 더 쌓을 수 없었던 것도 뭐 이 플라스티시티를 어떻게 러닝할지에 대한 룰도 우리가 아직 확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비한 러닝을 얘기하셨던 이 도널드 헵이 말한 아주 유명한 이 문구잖아요. Cell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그래서 보면 정확하게 이 말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리시냅틱 뉴러널 액티비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포스시냅틱의 액티비티인데, 걔네 둘이 만약에 같이 발화를 하면 포지티브하게 증가한다. 여기는 뭐 주로 이 러닝 레이트에서 얼만큼 그런 많이 변화를 시킬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어져 가지고 현대에는 이런 스파이킹 타임 디펜던트 플라스티시티라는 STDP라는 원리로 많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자연스러운 시나리오가 뭐냐면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스파이크가 먼저 튀고, 그다음에 포스트시냅틱 뉴런에서 스파이크가 그 다음 튀면, 그러면 이제 얘가 튀고 얘가 튀었으니까 요 시간이 프리, 비포, 포스트가 요 범위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웨이트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얘가 프리시냅틱이 먼저 튀었어도 이게 너무 이전에 튀면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웨이트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 반면에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쿼절리티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반해서 오히려 반대로 포스시냅틱이 먼저 튀고 프리시냅틱이 그 다음 튀면은 오히려 이제 웨이트를 깎는, 이게 실제로 바이올로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 STDP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 러닝의 한계점이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웨이트이 계속 무한대로 바뀌게 돼요.
계속 인크리징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계속 이 아까 그 오자라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참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결국엔 뭐 되게 쉬운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것의 차이인 것 뿐이고 다 W가 요건 거고 그냥 이게 이제 헤비한 러닝인데 그거를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를 해도 무한대로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는데 제가 이것에 더 깊은 수학을 얘기를 드리진 않겠지만 이 오자라는 분이 이것을 하면서 또 재미있던 파인딩을 했던 게 뭐냐면 어떤 몇 가지 가정을 집어넣은 다음에 수학적인 식을 바꾸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 웨이트들이 C의 아이젠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C가 뭐냐면 인풋의 코베런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인풋 X의 어떤 베이시스 펑션이 있다면 그것이 웨이트에 반영된다라는 것을 그게 오자가 처음 발견해서 오자 룰이라고 해요. 이 오자라는 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W는 인풋 X의 PCA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그 ICA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아마 그 ICA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언제적 분이신가요? 이분이 사실은 여기다 그림을 더 넣었어야 되는데 1980년대 분이세요. 그래서 거의 한 30년 간격으로 지금 나오신 분인데 그래도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이 이제 1950년에서 80년 사이에 이제 아주 진짜 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유명한 제가 생각에 거의 인공지능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리차드 벨맨이라는 벨맨 이퀘이션으로 진짜 엄청나게 유명하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창시자이면서 또 저는 오늘 공부해서 처음 알았어요. 이 Curse of Dimensionality가 이분이 얘기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게 Curse of Dimensionality가 사실 우리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면서 그냥 수차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디멘전이 커질수록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솔루션의 어떤 가능한 숫자의 그 언어의 범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그런 이론을 이제 연구하시면서 디멘전이 계속 커지니까 그 스테이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베리어블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아마 어렵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분과 이제 1980년대 또 리처드 서튼과 함께 뒤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신경망을 연구하시면서 가장 들어보셨을 수 있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분의 퍼셉트론이에요. 이 퍼셉트론 제가 이게 박스를 쳐놨지만 MCP 모델의 조금 더 어드밴스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퍼셉트론은 이 시각 체계를 모사를 좀 더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바이올로지컬 플라우스버라는 모델로. 그래서 레티나, 프로젝션 에리아,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에리아, 그리고 그 뉴런이 이제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프로세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센소리 유닛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이고, 어소시에이션 유닛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고 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이제 어소시에이션 유닛은 이 다른 어스로 이 데이터들을 리니얼리 이렇게 병합을 거기서 모인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트랜스폼을 해서 이게 만약에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또 이제 발화를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든 거죠. 이제 아까 그 MCP 모델과 차이점은 이 뒷단에 이제 그냥 바이너리로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떤 논리니어 트랜스폼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로 표현을 하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뭔가 스무드하게 이제 퍼셉트론이 이렇게 1958년에 나왔어요. 이게 좀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이 퍼셉트론이나 신경망에 대한 연구의 흥미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조금씩 이렇게 굉장히 시간을 두고 좀 발전이 된 것 같아요. 퍼셉트론의 이제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 이 XOR 이제 이 줄리안 펑션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뭐냐면 01과 1 구분할 수 있는 하이퍼플랜을 만들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이 10, 11, 01과
0을 구분하는 하이퍼 플랜을 만들 수 있는데 이 1, 2를 디텍트하거나 1년과 0, 2를 디텍트하는 그것은 이거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퍼셉트론이 처음 나와서 와 사람들이 재밌다 하다가 이러한 간단한 불리한 펑션도 안 되는데 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한번 딱 한 방을 맞는 그런 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limited representation power,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불리한 펑션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얘네들을 몇 겹을 쌓으면은 하나라도 더 쌓으면 사실 가능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이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면 또 가능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져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시그모이드 함수 전에 폴리노미얼 트랜스폼을 한번 시키면 아까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그 고차원으로 보내서 가능하지 않았던 이 XOR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또 뒤에 밝혀냈어요. 그래서 있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그게 저는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 사실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유니버설 펑셔널 어프록시메이터 그래서 어떤 함수도 다 모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최근에 다 알려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증명도 된 거고. 그런데 지금 저 때는 그냥 층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와 그렇게 1950년대 지금 말과 지금 현재 사이에 그게 정말 다 밝혀진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뉴런들을 쌓아서 어떤 멀티 레이어를 만들었을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러닝 룰이 발전을 안 하다 보니까 다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어프록시메이터를 만들고 싶어도 뭔가 그렇죠. 러닝 룰이 있어야지 만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거기서 그냥 연구들이 다 멈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러닝 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웨이트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거냐 이 말인 거죠.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게 강력한 정말 이 신경망을 가능케 한 정말 큰 컴포넌트였던 건데 이제 그게 나오기까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챕트론에서 배웠고 아까 전에 제가 마르코 프로세스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제 레오나르드 바움이라는 분이 1960년대 이 히든 마르코 모델 이게 이제 히든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 심리사학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옵저베이션 뒤에 어떤 그것을 코즈하는 어떤 소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보였겠죠. 저거는 저 1년에 관찰되는 저런 현상들 뒤에는 사실 이유가 있는데 그 관찰되는 변수의 변화가 아니라 그 뒤에 히든 유닛의 변화에서 나오는 관찰일 것 뿐인데 그것을 모델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런 히커 모델이라는 유명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저게 뭐 히든 레이어에도 뭔가 영향을 주죠. 그렇죠. 이제 사실 RNN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RNN도 나중에 또 얘기를 잠깐 드리겠지만 정말 RNN 멀티 레이어 RNN도 이렇게 정말 히든 소스도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또 더 다른 히든 소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딱 맞는 똑같은 아이디어는 아니더라도 이때 이미 약간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다음이 이제 존 홀랜드의 지네틱 알고리즘인데 뭐 이것도 사실 신경망 연구가 지금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지 사실은 이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어떤 쉘로우 레벨의 알고리즘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지네틱 알고리즘은 이제 뭐 그냥 간단히 설명드려서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을 때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미니마나 맥시마를 찾을 때 있어서 뭔가 그 뮤테이션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기법들을 사용해서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고 글로벌 미니마로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으로서 나왔던 되게 중요한 개념의 알고리즘이었고 이제 박스를 여기다 이미 쳐놨는데 알렉시 이반케넨코 부르기도 되게 힘든데 이분이 하는 말을 쓰진 않았는데 뉴럴 넷을 쌓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많이 말하는 뭐 8레이어 그리고 각 레이어마다 뉴런들을 막 10개씩 집어넣고 막 이런 연구가 이때 이미 있었어요. 1968년도에 그것을 그룹 메소드 오브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해서 GMDH라는 어떤 계열이 있더라고요. 알고리즘의 계열이.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는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뉴럴 넷이나 바이올로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신 분은 아니고 그냥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제안했던 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뉴럴 넷과 똑같은 그런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통계였던 거 같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히든 마크 말씀하실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레이턴트 그렇죠. 베리어블에 대한 관심이 좀 얘기들이 통계학 쪽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계학과 진짜 인공지능이 이때부터 뭔가 인터랙션이 계속 있는데 그게 서로 이렇게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이 서로 각 필드에서 그게 의미하는 바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단어도 그걸 부르는 터미놀로지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지.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서 소통할 수가 없었으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이 그룹 메소드 오브 데이터 핸들링이라는 이 식이 아주 제일 중요한 식인데 어떤 아웃풋을 엘레멘터리 펑션의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베이시스 펑션의 조합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베이시스 펑션을 보면 1차, 그러니까 first order, 그리고 이 폴리노미알로 계속 넘어가는 컴포넌트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더 제네럴한 버전인 거죠. 요 세컨드와 서드를 빼면 사실 이게 그냥 뉴럴 넷의 뭐였지? 썸된 뉴런얼 액티비티잖아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제네럴한 아웃풋을 표현할 수 있는 제네럴한 펑션을 찾고자 했던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의 어떤 형태를 갖췄던 건 아닐까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다음 분이 이제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처음으로 얘기하셨던 폴 월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백프로퍼게이션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게 정말 중요했던 거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퍼셉트론이나 또는 MCP 모델을 보면서 이걸 보셨죠? 여러 개의 뉴런들의 액티비티가 모여서 이 웨이티드와 곱해진 그 뉴런al 액티비티가 모여서 그것에 썸과 그 바이어스를 더한 것이 어떤 논리니어 액티비티 펑션을 거쳐서 그게 일정 정도 스레시홀드가 넘으면 발화해서 다음 뉴런으로 가는 간단한 그런 모델인데 우리가 딥러닝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그냥 아주 간단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생각해 보시면 고양이와 개 사진을 이렇게 인풋 레이어에 집어넣어서 이걸 쭉 거쳐서 올라가서 가장 윗단에 있는 레이어에서 이것이 개야, 이것이 고양이야 라고 말하면 이제 슈퍼바이징 시그널을 주는 거죠. 틀렸어. 그것은 사실은 고양이였어. 또는 개서 맞았어. 이렇게 하면 맞을 때에 그 크레딧을 어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크레딧을 어사인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인풋과 히든 뉴런들 사이의 이 웨이트들을, 점점 더 이 뉴럴 넷이, 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신경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웨이트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킬지가 바로 그 크레딧 어사인먼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어사이트를 할 것인가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현대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는 하나의 뉴런이지만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 하나는 썸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발화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한번 시켜볼게요. 백프로파게이션 시킨다는 게 말이 무엇이냐면 이건 고양이야 라고 실제 슈퍼바이징 시그널이 같으면 좋지만 다르면 에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겟과 아웃의 이 에러인데 에러가 사실은 O1에도 있고 O2에도 있기 때문에 이 에러가 모여서 이 토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W5 이 웨이트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을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5를 어떻게 바꿈에 따라서 이 토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미분을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미분을 보시면 여기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두 개로 쪼개서 체인 룰을 이용해서 아웃으로 미분한 것과 또 넷과 아웃의 미분, 그리고 W5와 넷의 미분, 이것을 체인 룰로 곱해서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수학은 사실은 여기 제가 다 달아놨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지만 이렇게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 에러를 뒤로 계속 전파한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 이 W5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거보다 하나 더 뒤로 가서 W1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미분 값들을 또 갖고 와서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1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이 토탈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을 체인 룰로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식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정말 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보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내려온다. 그 사실 그래서 축적이면서 웨이트를 하나하나씩 다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그 말 그대로의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사실은 로스가 1974년도에 자신의 박사과정 논문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거를 불렀던 이름이 백프로파게이션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이나믹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사실 이분의 박사과정 논문을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적혀있지 않으니까 그 매칭되는 이퀘이션을 찾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봤더니 이게 다이나믹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식으로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때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일단 몰랐어요. 이게 나왔는지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 1986년도에 이제 다니엘과 또 제프리 힌턴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정말 말하면서 그 뒤에 아마 이분이 굉장히 코멘트를 많이 달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 크레딧을 자기 걸 뺏겼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페이퍼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 뒤에. 아니 저는 이분이 이거를 했다는 걸 어떻게 발견했는지가 궁금했는데 본인이 알리셨군요. 그런 것기도 하고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최근에 그 제프리 힌턴이 일본의 그 혼다 그룹에서 어떤 상을 줬나 봐요. 그래서 이 21세기 인공지능의 어떤 갓파더로서 그거를 치하하는 목적에서 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치하 목적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백프로파게이션 창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프리 힌턴이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렸지만 유르겐 슈미드 휴버라는 그 LSTM 만드신 분이 제프리 힌턴 아니다. 제프리 힌턴이 그 백프로파게이션 창시자가 아니다. 왜 그 크레딧을 자꾸 남발하냐. 혼다는 잘못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힌턴이 또 막 답글을 막 달았어요. 거기다가 약간 그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그런 데서 막 답글을 단 거예요. 힌턴이 거기다가. 그래서 진짜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지 않아도 갓파더라고 부를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이 하도 되게 중요한 컴포넌트다 보니까 그것에 크레딧을 잘 어사인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루머헐트라는 분이 이제 이 알고리즘의 존재를 모르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비드 루머헐트랑 제프리 힌턴이 비난받아도 좀 열받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몰랐고 자기가 창시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도 자기가 창시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여러 크레딧에 민감하신 분들은 폴 월버스다. 왜 자꾸 제프리 힌턴이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얘기를 그냥 아주 쉘로우 레벨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이제 아까 제가 생성 모델이 조금씩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어서 댐스터라는 이 분이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 expected maximization을 얘기를 처음 하신 분인데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 역할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되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 쿠니히코 후쿠시마 후쿠시마 선생님께서 네오코그니트론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오코그니트론의 모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풋셀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유명한 그 휴벤 위젤의 분들의 밝힌 그 심플셀과 컴플렉스를 그대로 모아서 한 근데 그 심플셀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CNN 얘기할 때 좀 잠깐 얘기를 드리겠지만 맥스 풀링하고 이렇게 약간 에버리지해서
상위 단계로 올리는 그게 이제 컴플렉셀의 역할이라고 보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CNN의 아주 큰 뼈대는 이때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얀 리쿤이 이제 CNN을 만들 때 이걸 몰랐어요. 1989년에 이제 CNN을 만드셨는데 이 1979년에 연구를 모르셔서 지금은 저기 얀 리쿤이 발표할 때마다 CNN에다 다 이 후쿠시마 네오 커뮤니티론을 처음으로 사이트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모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또 한 번 더 제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80년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1980년부터 90년대 분에 이때 사실 제가 이분들을 고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분들 말고도 너무너무 훌륭한 일들을 한 분들이 많아서 제 생각에 이때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 이분은 자세히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 테오보 코호넨이라는 분이 이제 이 SOM, Self Organizing 맵을 만드신 분인데 제가 이분은 준비를 그렇게 크게 하셨는데 이때 그냥 1980년대 처음 지금도 쓰고 있는 Self Organizing 맵.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1980년대에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러버스의 백프로파게이션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망 연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신경망의 형태는 다 없거든요. 이분들의 역사를 다 보면은 이 볼츠만 머신 정도 돼야 뭔가 좀 비슷한 게 나오나 이렇게 하고 데이비드 루머 헐트가 백프로파게이션이 나온 뒤에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망 연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신경망 연구의 겨울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존 호필드와 제프리 인턴의 저 호필드 네트워크가 볼츠만 머신인데 호필드 네트워크가 너무 우리 앞으로 이제 15주차 계속 얘기를 하면서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더 데디케이트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이제 에너지 기반의 함수를 만들어서 이 뉴럴 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호필드 네트워크의 다른 말은 Recurrent Auto Associative Network고 Auto Associative Memory라고도 부르고 이게 인공지능도 아주 회자가 많이 되는 네트워크이지만 뉴로사이언스 굉장히 사람들이 메모리를 어떻게 저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리트리버를 하는가 메모리를 어떻게 끄집어내는가에 대한 기재로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받아들이는 와이들리 억셉트된 그런 이론이나 이런 모델이고 보시면 이 호필드 네트워크는 상당히 가정이 많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fully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돼요. fully connected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fully connected 된 거 플러스 양방향으로 다 커넥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방향의 커넥션이 조금 각각이 다른 웨이트를 갖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양방향으로 통하긴 하는데 웨이트를 쉐어하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한해서 호필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각각의 뉴런들이 어떤 일정 정도의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1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갖는 그런 네트워크이고 그 외에는 사실 제 생각에 MCP나 펄셉트론 식을 그대로 따라 쓰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풋 플러스 바이어스를 해서 Z가 0을 넣으면 1인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인 이 아주 간단한 식을 갖고 있는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이 조건들을 가정하에서 이 식을 따르는 것이 이제 호필드 네트워크인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호필드 네트워크는 이제 주의가 어떤 식으로 뉴러널 액티비티가 마이너스 1이나 1로 세팅이 돼 있냐에 따라서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 계속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엔 이거 하나만 켜져 있다가 얘가 두 번째가 이쪽이 켜지면 이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켜지면서 얘가 다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가 켜지는 거죠. 여기가 켜졌으니까 좀 이제 가만히 이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이가 켜짐으로써 얘가 다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계속 상상해 보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5개의 뉴런들이 계속 플립
반복을 하는 네. 그런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필드가 어떤 이 개념화를 시킨 게 뭐냐면 뉴런들이 계속 플리핑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건 정말 계속 플리핑을 할 것인가? 네, 존 호필드가 뭘 말한 거냐면 이 일련의 어떤 호필드 네트워크의 조건을 갖추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게 결국에는 finite number 안에서 이 플립이 멈춘다. 그러니까 안정화가 된다. 여기서 재밌게 얘기했던 게 이렇게 막 그 뉴런들이 플립하고 웨이트가 계속 바뀌면서 계속 플립하는 이 상황을 에너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플립을 많이 하고 이게 프레퀀시가 높을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거고 좀 안정화가 돼서 이제 플립을 안 하고 좀 고정된 뉴런들 액티비티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최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필드 네트워크는 결국엔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되는 방향으로 이 웨이트 뉴런al 액티비티들이 결국에 세팅이 된다.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했던 분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미니마이제이션 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미니마이제이션 한 뒤에 그것을 기반으로 웨이트를 한번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호필드 네트워크의 에너지도 미니마이즈 되고 웨이트도 업데이트가 딱 되면 그 뒤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메모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패턴이 안정화가 된 패턴이고 또 뉴런al 웨이트 그 커넥티비티 웨이트도 업데이트가 됐다 했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 저장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이건 사실 이거는 이 오각형 패턴은 이건 그냥 정말 예제인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수많은 뉴런들이 fully 커넥트 됐다는 것만 그냥 상상하시면 되고 그 뉴런들의 숫자만큼 온오프를 하는 어떤 패턴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 패턴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만약에 이것과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비슷한 인풋이 들어가면 또 다시 이제 한번 에너지가 펄터프 된 거니까 막 또 플립을 하다가 결국엔 다시 방금 전에 저장이 된 이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상당히 기억과 닮은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저장했다가 그 기억과 유사한 기억의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그 기억이 다시 리트리뷰가 되는 거죠. 이게 약간 패턴 컴플리션 같은 그런. 그래서 제가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뉴런 숫자에 따라서 이게 좀 바이너리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뉴런 숫자에 따라서 메모리가 얼만큼 저장할 수 있는가가 수학적으로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나의 패턴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패턴들이 다 저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비슷한 방향의 패턴이 리트리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풋을 콜옵션 시킨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또 예제가 있냐면 아예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완성되지 않는 패턴을 넣어도 그게 완성된 패턴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메모리의 어떤 한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에너지의 스페이스인데 이거 하나하나의 이 골짜기가 다 메모리의 어떤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안정된 에너지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센소리 에비던스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골짜기로 빠지는 거죠. 빠지면서 메모리가 다시 리트리버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사실 글로벌 미니멈은 여기인데 이제 여기에 골짜기가 있으면 로컬 미니멈에 모여서 여기서 메모리가 하나 리트리버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리트리버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면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메모리의 어떤 기제가 아닐까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호필드 네트워크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런 잠자고 꿈꾼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호필드 네트워크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 뭐냐면 메모리의 형태가 비슷하면은 그래서 상상하시기를 이 골짜기가 아주 클리어하게 세퍼레이트 되지 않고 되게 머지되기 직전의 모양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굉장히 깊은 골짜기인데 거기에 약간 움푹 패인 두 개의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기역이 리트리벨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잠을 자면서 램과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 램 슬립에서는 불필요한 메모리를 지워서 그런 두 개의 골짜기가 있다면 하나의 골짜기를 날려서 그냥 렐레번트한 나의 어떤 생존이나 이런 것에 렐레번트한 메모리만 유지하는 과정이라면 두 번째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에서 벌어지는 일은 오히려 있던 메모리를 더 공고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가설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램과 슬로우 웨이브 슬립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잠을 많이 못 자는데 네. 요즘 그래서 기억을 단어를 얘기를 하면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메모리 리트리버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엉뚱하게 또 생각을 좀 해봤고 요거 얘기하면서 unlearn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unlearn이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또 요새는 relearn인지 unlearn인지 그러니까 learning 한 거를 그쵸, 이렇게 맞아요. 없애는 그런 장가지들을 없애는 클린업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배우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이 호필드 네트워크는 뭔가 그런 오류들을 없애고 뭔가 좀 더 클리어하게 만드는 그리고 있던 거는 좀 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가 더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호필드 네트워크 is all you need라고 해서 요 페이퍼가 나왔는데 요 페이퍼의 컨트리뷰션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의 호필드 네트워크는 바이너리 네트워크잖아요. 마이너스 1과 1만 갖고 있는 네트워크인데 반해서 이것을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확장시킨 판이에요. 모던 호필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게 바이너리에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바뀌면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숫자가 익스포넨셜리 증가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전 호필드 네트워크의 아주 큰 약점이었던 게 우리 사람 머리는 참 무한대로 이걸 기억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걸 끄집어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 호필드 네트워크는 이론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패턴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게 항상 한계점이었거든요. 근데 호필드 이 페이퍼가 나오면서 이걸 컨티뉴어스한 패턴으로 이제 확장을 시켰고 이제 제가 나중에 또 가장 뒷슬라이드에서 아주 최신의 그 트랜스포머라는 인공지능을 얘기를 드릴 건데 이 호필드 네트워크가 아주 그런 알고 보니까 아주 최첨단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의 안에 식이 똑같아요. 이 업데이트 룰을 보시면 식이 똑같은 이게 호필드 네트워크가 사실은 알고 보면 메모리라는 게 참 신기한 컴포넌트인 것 같아요. 그 메모리라는 게 우리 코그니티브 인지 기능을 설명한 데 있어서 정말 곳곳에 다 스며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컨티뉴어스라고 하는 게 실제 뉴런들은 사실 컨티뉴어스 하기보다는 파이어 하거나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생물학적으로 플러저블한 거는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니면은 제 생각에 아마 그 컨티뉴어스한 부분이 발화하기 전에는 사실 발화하기 전에는 컨티뉴어스 값들이 다 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역치값을 넘어가면 발화를 하긴 하는데 그 쌓이는 이 값들조차도 아마 좀 모델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아마 기억과 관련된 어떤 컴포넌트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컨트리뷰션이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이 엔지니어 분들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이제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확대가 됐으니까 그게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컨트리뷰션, 두 번째가 트랜스포머와 닮은 점이 있다는 걸 밝힌 게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샀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보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트랜스포머가 다 점령을 했어요. 뭐 비전이고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이고 다 점령을 해서 저희도 나중에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처음 발표했던 논문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인데 맞습니다. 뭐 이 Something is all you need가 이거 뭐 이게 나중에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다가 이제 또 뭐 스레드를 좀 보고 그랬는데 이거를 불평한 사람들이 많아요. all you need 좀 붙이지 마라. all you need 좀 붙여서 이렇게 배드 타이틀을 만들어서 페이퍼의 컨텐츠를 모르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페이퍼에 한해서는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와 닮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페이퍼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뭔가 모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페이퍼에서는 이 제목이 어울리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 뭐 something is enough 뭐 이런 논문도 reward is enough 뭐 이런 논문도 많고 이렇게 뭔가 좀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이런 논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좀 뭐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거는 호필드 네트워크가 저는 이 에너지라는 말을 썼다는 게 이 에너지와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연결한 첫 번째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 에너지란 말이 이제 인포메이션 쪽에서 계속 나오니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호필드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 물리학과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에너지와 뭐 엔트로피도 이제 인포메이션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지만 이 에너지를 사실 저는 뭐 대학원 석사 때부터 이미 에너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뭐 PDP 이론이나 이런 때 뭐 컨플릭트 에너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에너지라는 말이 기원이 여기구나. 이거를 이제 되게 신기하게 봤었고 그래서 호필드 네트워크가 결국에 이 물리학과 정보 이 실제 물질의 세계와 정보의 세계를 뭔가 연결하는 그런 시도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지 않나. 그 시대가 어땠을까요? 그 시대가 뭔가. 그래서 저도 그 에너지라는 말을 도대체 왜 여기 갑자기 썼나 이랬더니 그때 이제 그 아이싱 모델이라고 그 다이폴들이 원자의 다이폴들이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책이 굉장히 유행한 책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따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에너지를 정의하고 이 다이폴이 플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딱 이제 앞에 나왔던 이제 그 각각의 유닛들이 1, -1. 그게,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볼츠만에 가면은 1과 0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1과 -1이 이게 극이 바뀌는. 그래서 1과 -1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복잡성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통계 물리학인데, 그렇죠. 네. 통계 물리학적으로 어떤 굉장히 각각은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주변의 로컬 필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멀지된 어떤 현상이 그냥 멈추는 거죠, 한마디로. 네. 지금 방금 말씀을 멈춘다. 여기에 끝이 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흥분했던 것 같고, 그 시대가 딱 그런 거에 이제 약간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 뭐, 러닝에 이렇게 적용할까 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게 정말 뭐, 메이크 센스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진짜로 뇌도 뭔가 이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려는 과정 속에서 이 뭔가 그 옵티머란 네, 그런 네.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네. 확실히 그런 각도의 관점이 진짜 꼭 이렇게 어떤 바이올로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의 통계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우리 뇌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호필드 네트워크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 이 뒤에 이제 1년 뒤에 또 다른 굵직한 개념의 알고리즘이 나와요. 볼츠만 조프리 힌턴이 제안한 볼츠만 머신인데 이게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그 어떤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이 볼츠만 머신도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인데 이게 결국에 첫 번째로 나왔던 알고리즘이고 이게 2005년도에 조금 더 신경망 쪽의 방향으로 좀 확장된 알고리즘이 나온 건데 이게 Deep Belief Network라고 해서 제가 사실 좀 호필드 네트워크만큼 이 볼츠만 머신에서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호필드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한 카테고리로 이해가 돼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볼츠만 머신이랑 딥 빌리프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관점은 호필드 네트워크와 결이 같은데 왜냐하면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게 아까 똑같은 그 오각형 그 뉴런 그림인데 볼츠만 머신은 결국에는 이 5개의 뉴런 중에서 아까 호필드 네트워크는 모두 다 observable, 관찰이 가능한 뉴런인 것에 반해서 볼츠만 머신에서는 몇 개의 뉴런이 이제 히든 뉴런으로 그래서 representation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볼츠만 머신은 호필드 네트워크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히든 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거 빼면 사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호필드 네트워크가 굉장히 닮은 점이 많다. 그래서 이제 히든 유닛의 역할은 항상 이렇게 앱스트랙션을 하고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볼츠만 머신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원리는 같으나 또 다른 차이점은 호필드 네트워크에는 없는 이 확률 분포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이게 아까 전에 호필드 네트워크에서 이 뉴런들의 플리핑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이제 안정된 스테이블한 상황으로 보는데, 그것도 하나의 디스크리트한 상태가 아닌 어떤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갖고 있는 확률 분포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볼츠만 머신의 어떤 차이점이고, 이것도 똑같이 아까 호필드 네트워크처럼 메모리를 캐패시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저장을 하고 그것을 다시 리트리버를 할 수 있는 기제를 또 갖고 있고, 이제 restrict 볼츠만 머신은 이제 이 볼츠만 머신이 갖고 있는 약점이랄까 아니면 리미테이션이 뭐냐면, 이게 확률 분포이다 보니까 1과 마이너스 1처럼 바이너리가 아니라 확률 분포이다 보니까 이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무한대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Restrict 볼츠만 머신 RBM, 정말 이것도 사실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RBM이 나온 건데, 이 RBM은 어떤 히든 노드 간의 이 커넥션이 없고, 그리고 호필드 네트워크는 이렇게 모두 양방향의 커넥션을 갖고 있지만, 이제 Restricted 볼츠만 머신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일방향, 그러니까 이 옵저버브 뉴런으로부터 히든 뉴런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오토 인코더와 같은 그런 뉴로널 레이어를 갖게 되는 형태로 그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더 용이하게 한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몇 개의 레이어로 계속 쌓고 이 restrict 볼츠만 머신이 이렇게 겹치면서 쌓여있는 이러한 구조를 이제 deep belief network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deep belief 네트워크에 아주 그 모체가 되는 모델은 호필드 네트워크, 그리고 볼츠만 머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딥 빌리프 네트워크라고 온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딥 빌리프 네트워크는 사실 생성 모델로서의 역할을 엄청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제네레이티브 모델, 생성 모델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딥 빌리프 네트워크가 기능이 많으면서도 굉장히 일찍 제한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아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박사 공부하기 전에부터 이런 어떤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이걸 보고 있을 때, 이 DBN, Deep Belief Network가 그때 굉장히 그때 딱 핫한 시기였어요. 그 2010년 막 이때가.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 이해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볼츠만 머신과 딥 빌리프 네트워크는 저 프리 인터넷 아주 큰 업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딥 빌리프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딥 러닝의 모체 같은 그렇죠. 건가요? 이제 제너럴라이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딥 빌리프 네트워크는 빌리프이기 때문에 어떤 확률 분포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태를 다 확률로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CNN이나 여타 알고리즘들은 그런 기제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더 확률 분포도 항상 샘플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네레이션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지죠. 조프 힌턴이 결국 이 제너티브 모델에 진짜 관심이 일찍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조슈아 벤지오나 이런 분들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진짜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항상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하면 조슈아 벤지오부터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제프리 힌턴이 정말 업적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왜 그 알란 튜링 어워드를 받으신 그 제프리 힌턴, 얀 리쿤, 그리고 조슈아 벤지오 세 분이 받으셨는데, 업적으로 치면 제가 봤을 땐 조프리 힌턴이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기반 함수를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이제서야 정말 이제 또 다른 이 인공지능의 큰 필드인 이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의 큰 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4년도에 리처드 서튼이라는 이 아주 큰 연구자가 리처드 벨맨의 그 뒤를, 그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강화학습을 연구를 하고, 액터 크리틱, 요즘에 그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 아직도 많이 쓰이는데, 그거의 시초가 되는 개념이 이미 83년도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가장 유명한 책 아시죠? 그 두꺼운 그 서튼의 책에 보면은, 바토르 서튼 책을 보면,
그때 가장 서문에 보면은 그 역사가 정말 이 시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강화학습이, 뭐, 제가 태어나기 거의 수십 년 전에 이미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그, 서튼 앤 바르토 교과서는 인터넷에 그냥 무료 그렇죠. 배포가 됐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사실 되게 최근에 나왔다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1950년대 이미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서튼도 이 1984년도에 Temporal Difference라는 사실 아주 근본적인, 강화학습의 아주 근본적인 알고리즘, 그래서 뉴로사이언스까지 넘어와가지고 막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랑 코릴레이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컴퓨테이셔널 기제를 만든 그런 알고리즘을 이미 1984년도에 리처드 서튼이 제안을 했었고, 그것에서 조금 더 진화된 버전으로 저 Q-러닝도 1992년도에 이제 크리스 왓킨이라는 분이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강화학습의 베이직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 강화학습의 관점은 사이클이 스테이시, 환경이 주는 스테이시 있고,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고 그 액션에 대한 보상을 받고, 만약에 그게 뭔가 조금 더 어드밴스된 발전된 모델이라면 폴리시를 갖고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워드를 받으면 그 다음 상태가 나타나고 그럼 액션을 다시 고르고, 뭐 이런 일들의 어떤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나 또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 인공지능이 결국에 이거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보상이 바로바로 행동을 하면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불특정 미래 시점에 언젠가 주어진다는 사실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에이전트들이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팩터인데, 결국 이 uncertainty, 환경이 주는 uncertainty가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데서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에 대한, 또 더 정확하게는 보상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환경 상태나 행동 정책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계속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태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색칠을 해놨어요. 첫 번째, 환경. 그리고 환경이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상태, 그 스테이지, reinforcement learning의 정말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return. 결국에는 보상은 리워드인데, 리워드가 어떤 미래에 이렇게 디스카운트 돼서 쌓여서 들어오게 되는 리워드의 합이 이제 리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 이 밸류는 이 에이전트가,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이제 state s에서 시작해가지고 폴리시가 있다면 폴리시 파일을 따라서 갈 때 돌아오는 이 리턴, 이 밸류인 거죠. 그러니까 밸류는 한 단계 조금 더 고차원적인 개념입니다. 리턴인데 에이전트가 이 상태에서 폴리시를 따라갔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폴리시에 약간 매여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이 밸류 개념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가지고, 이제 어떠한 상태 때 어떻게 액션을 하면은 그 밸류가 정해주는가를 말해주는 게 Q 펑션인데, 적어드린 바와 같이 state S에서 시작해서 액션을 취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 다음부터 폴리시 파일을 계속 따라갈 때 그 밸류가 바로 이 Q 펑션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첫 번째로 이 state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그 순간순간의 상태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래젝토리는 스테이시 주어지고 액션을 하고, 스테이시 주어지고 그 다음 액션을 하고, 이것의 어떤 흐름을 말하는 거고, 스테이트는 타임 t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에 돌아오는 상황, 이 스테이트인 거고, 이게 만약에 약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 해서 액션이 취해졌을 때 만약에 디터미니스틱한 스테이트 주어지지 않고 뭔가 확률이 주어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이퀘이션이 뭐 항상 등장하는 이퀘이션이에요. 트래젝토리, 스테이트, 그리고 트랜지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리턴은 시간이 지나면서 리워드가 계속 주어지는데 그 리워드가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 미래에 있는 리워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효과가 적고 바로 지금 내 바로 미래에 주어지는 리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리워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된 썸을 하면 그게 리턴인 거고 거꾸로 지금은 이제 리워드를 매개 변수로 해서 리턴을 표현하는데 타임 t에서의 스테이트과 액션과 그 다음 상태를 주었을 때 그때 리워드는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J라는 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리턴을 다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적분을 만약에 해서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리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파일을 내 행동의 폴리시를 고르고 싶은데 이 J라는 총체적인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파일을 고르는 게 바로 이 옵티멀 폴리시 정책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value는 이제 아까 그대로 말했듯이 state S에 있을 때 내가 행동을 폴리시 파일을 따라갈 때 예상되는 expected return을 value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state S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값을 maximize하는 파일을 골라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보상의 가치가 바로 optimal value. 옵티멀 하지 않을 때는 파이가 걸려있고 옵티멀 할 때는 항상 이게 astrict가 항상 보편적으로 쓰이는 식이더라고요. Q 펑션은 이것에 그냥 액션이 들어간 형태예요. 그래서 스테이시 S일 때 액션이 취해지고 그때 돌아오는 보상의 expected value가 바로 이 Q 펑션이고 그것이 만약에 maximize 된 expected reward가 주어지면 그게 optimal Q 펑션. 혹시 저 2번에 네. 그 J를 그러니까 기대되는 어떤 파이에 따른 기대되는 리턴을 가장 맥시마이즈하는 파이 스타를 얻는 게 요게 그 옵티멀한 팔러시라고 하셨는데 그게 옵티멀 컨트롤 시오리랑도 통하게 되나요? 그게 정확하게 그 최적 제어 이론이 이것을 어떻게 폴리시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네. 사실은 이거는 이미 폴리시가 정해진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파일을 고르는데 사실은 실제 상황은 파이 자체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액션을 내가 취하면서 폴리시를 러닝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페이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강아지나 아니면 저희 집에서 지금 게임하고 있을 우리 아이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제 학생들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잘 많이는 못하잖아요. 왜냐면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건 이 팔러시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이 옵티멀한 거를 잘 못 고르고 이렇게 그냥 약간 서브 옵티멀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골라가면서 약간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uncertainty 맞아요. 그리고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팔러시에 따라서 이 파이 스타를 고를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정말 좀 그게 가장 어려운 거 맞아요. 정확하게 지금 저희도 모르고 저희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지금 강화학습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결국엔 정말 언설튼한 리워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폴리시를 정해야 맥시마이즈 하는가가 그냥 강화학습의 그냥 최종 퀘스천인 것 같아요. 최적 제어 이론의 가장.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계속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한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도까지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제 잘 못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을 가르쳐주면서 했는데 그런 게 이제 강화학습에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제가 뒤에 이제 2000년 이후에 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 프리랑 모델 베이스드가 있는데 그런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안 될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그 리워드 퍼니시먼트죠 결국은 퍼니시먼트를 고려를 하는 건 사실 모델 베이스드로 그런 알고리즘도 이제 강화학습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뭐냐면 이 슬라이드가 어렵죠. 이 식들이 당연히 눈에 한눈에 절대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힘들어요. 네,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건 이 식들은 어떤 페이퍼를 보던 어떤 책을 열던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공부할 때 똑같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계속 나와요. 특히 이 개념들, state, return, value, Q 펑션은 모든 개념들이 항상 그렇지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뭐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안다기보다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저는 이 슬라이드를 준비할 때 익숙해져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준비를 한 거니까 그래도 한번 이 식들을 어렵더라도 한번 지금 동영상을 포즈를 시킨 다음에 좀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그래도 이게 그냥 정말 어려운 수학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아까 교수님께서 바로 예를 들어주셨지만 가족분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주셨지만 다 말이 되는 스토리의 이퀘이션들이거든요. 이게 형이상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여기 있고 사실 뒷장에 조금 더 하드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서 기대가 됩니다. 죄송한데 템포럴 디퍼런스가 되게 중요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템포럴 디퍼런스는 그래서 이 템포럴 디퍼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벨만 이퀘이션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어려운 수학으로 보이시겠지만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는데 얘들을 모르면 강화학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두 슬라이드는 죄송하지만 무슨 수가 있으래도 보셔야 되는 방정식들이에요. 얘네들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줄 치면서 좀 외우면 되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다 참고 문헌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도 읽어보고 페이퍼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블로그도 읽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쓰여 있는 것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제가 이제 이 강화학습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드리잖아요. 뭐 이게 우리가 강화학습에 대한 이 톡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이참에 어차피 식을 봐야 된다면 한번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벨만 이퀘이션은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에는 uncertain한 value를 내가 알고 싶잖아요. 내가 좀 장기적인 미래에서 봤을 때 어떤 리턴이 돌아올까. 그거를 만약에 그냥 장기적인 미래를 다 어떻게 하나하나 고려를 해서 그거를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데 이거를 조금만 좀 생각을 좀 경량화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리처드 벨만이 했냐면 이거를 너무 먼 미래까지 한 번에 고려하지 말고 지금의 밸류, 지금 주어진 현재 상태의 밸류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바로 돌아오는 리워드와 그리고 그 다음 상태의 밸류의 합으로 표현하면 그냥 호흡을 한 텀으로 줄이고 그 미래의 밸류는 밸류 파이 S 스타 이 다시로 표현하면 일단 그 관점이 완전히 통으로 미래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현재에서 주어지는 리워드와 그 다음 상태의 밸류로 표현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벨만 이퀘이션인데 벨만 이퀘이션이 하나가 아니에요. 벨만 이퀘이션은 밸류 펑션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이 있고 Q 펑션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이 있어요. 이것도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벨만 이퀘이션이 어쩔 땐 Q가 나오고 어쩔 땐 V가 나와가지고 도대체 벨만 이퀘이션 몇 개야? 계속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벨만 이퀘이션이 V와 Q와 둘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Q 펑션은 똑같아요. 내가 현재 주어진 S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리워드와 그 다음 스테이트과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고려해서 그 다음 상태의 Q 펑션을 더해서 표현을 하면 모든 미래를 한 번에 고려하지 않고 끊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호흡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그냥 옵티멀하지 않은 밸류와 Q 펑션이고 얘는 만약에 내 폴리시와 내 액션이 그 상태에서 가장 리워드를 많이 주는 거였으면 이제 스타를 붙여서 옵티멀 밸류 펑션과 옵티멀 Q 펑션을 벨만 이퀘이션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네 개의 식은 막 정말 경고 없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공부하실 때. 근데 그게 계속 보다 보면 얘네들이 그냥 식이 그냥 이런 식이었지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밸류 펑션은 그냥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다시 갖고 그러니까 밸류 펑션을 벨맨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밸류 펑션을 정의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S 현 상황에서 스테이트 S에서 시작해서 expected 되는 리턴의 합이 밸류 펑션이라고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냥 벨맨 이퀘이션에 따르면 그거를 쪼개가지고 immediately 주어지는 리워드와 그리고 다음 상태의 밸류로 합쳐놓은 식으로 바꿔놓은 게 벨맨 이퀘이션이니까 이 벨맨 이퀘이션이 함축된 의미는 훨씬 더 깊을 수는 있는데 그냥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요 식을 그냥 요 식으로 쪼개놨다. 그 정도로 지금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저의 이 두 개의 슬라이드의 목표는 이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게끔 하는 게 목표였고 이거를 조금 이 개념들에 익숙해지시면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이해하시고 문서들을 읽으실 때 훨씬 더 조금 호흡이 길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이제 temporal difference, TD error, TD learning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사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지나 이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뉴로사이언스에서 리워드 연구하시는 분들 이랑 얘기를 하려면 이 TD 러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꾸 TD 에러, TD 러닝을 얘기하시는데 그때마다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TD 러닝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TD 러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멀한 밸류 펑션을 내가 알고 있다면 사실 이게 목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는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이 현재 상태의 밸류 펑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가 이제 에러인데 순간순간 나오는 에러예요. 이 타임 t에서의 순간순간 나오는 에러인데 이 에러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러닝을 해야 결국에는 옵티멀한 밸류 펑션, 옵티멀한 Q 펑션을 만들어야 우리가 최적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실은 의미적으로 봤을 땐 그 정도로 간단해요. 그냥 옵티멀한 밸류를 가고자 에러를 계속 계산하는데 그게 temporal difference 에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게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얘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이 차이를 계속 계산하면서 이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서 그게 temporal difference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일단은 알고 있다고 이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풀어보면 이 옵티멀 밸류 펑션은 또 이렇게 옵티멀한 리워드, 내가 이미 미래에 주어지는 리워드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immediately 주어지는 리워드와 미래에 주어지는 리워드. 근데 디스카운트드 된 리워드죠. 그것에서 현재 상태의 내가 에스티메이트 하는 밸류를 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쭉 그냥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요까지 오거든요. 요 식으로까지. 이게 보면 뭐냐면 그냥 시간을 K1이었던 걸 0으로 바꾸고 이거를 그냥 이게 되게 수학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이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게 벨맨 이퀘이션이거든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현재 상태의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immediately 주어지는 최적의 리워드 플러스 미래 상태의 밸류로 표현을 하고 이게 이제 옵티멀한 밸류인 거죠. 거기서 현재 밸류를 뺀 게 이제 TD 에러인데 이 TD 에러를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이 밸류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이게 사실 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여태까지는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계속 줄여가는 방향으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얘로 가까워진다. 라는 게 이제 temporal difference의 가장 큰 원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얘도 업데이트 되지만 그 다음 단계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그 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 밸류 펑션이 러닝이 됩니다. 그것이 똑같이 Q 펑션으로 오면 똑같이 Q 펑션의 temporal difference예요. 그래서 이제 식은 하나하나의 식은 너무 복잡해 보이고 그런데
결국엔 항상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밸류와 큐가 쌍으로 같이 다녀서 똑같은 식이 항상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또 하나 또 편해져요. temporal difference for value function, temporal difference for Q function, action value function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temporal difference learning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 reinforcement learning 이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Q learning도 계속 나와요. 쌀사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식들을 언제 섭렵을 하나 생각을 하고, 제가 공부를 좀 했더니 알고 보니까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에서 폴리시가 없이 그냥 그 상태 순간순간에서 최적의 리워드를 주는 방향으로 액션을 고르는 게 Q 러닝인 거고, 만약에 내가 어떤 폴리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그리디한 어떤 폴리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이제 그 그리디가 이 엡실론 그리디라서 exploitation과 exploration, 이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어떤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폴리시가 있는 온 폴리시에서의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이 이제 쌀사인데, 쌀사가 뭐냐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state action reward state action의 쌀사예요. 첫 글자만 땄을 때. 이거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단계의 스테이트와 액션까지 포함한. 그래서 Q 러닝과 쌀사가 다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이에요. 근데 이게 off 폴리시인가 on 폴리시인가, 폴리시가 있냐, 폴리시가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데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쌀사인 거고, 그냥 정말 그리디하게 딱 익스플로이테이션만 하는 그런 러닝은 Q 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어떤 페이퍼나 어떤 문서를 읽으실 때 훨씬 더 좀 가볍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너무 진입장벽이 커가지고 좀 이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보신 분들 중에 진입장벽이 아직도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지금 들으면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 그 강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도 표현이 됐었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와 보시면 아마 또 다음에 또 공부할 때는 좀 더 나아지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네, 당연히. 이게 저도 이거를 몇 번씩 봤으니까 이제 이게 요런 식은 요렇게 모이고 저런 식은 저렇게 모이고, 사실은 TD 러닝과 Q 러닝 쌀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패밀리다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정말 그래도 정말 통찰을 가지고 쉽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딱 알았으면 하는 딱 개념만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그 데이비 실버의 그 RL 강의가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강학습 데이비드 실버 딥마인드에 계신 그분, 구글 알파고를 만드신 데이비 실버의 강좌, 저는 많이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강좌만 봐도 굉장히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가장 저희 지금 이번 주 톡에서 가장 헤비한 슬라이드였고, 자, 그래서 이 모든 식들이 사실은 1984년도에 다 이미 나왔었던 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리처드 서튼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제